사과.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사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를 하는 이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심이 담긴 사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과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보여지는 태도를 보면 그 사과에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이었죠. 진심이 담긴 사과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뉴스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이날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전했죠. 문구만 보면 명백한 사과입니다. 하지만 협상의 전후 맥락을 살피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죠. 우선 협정서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향후 의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상처 치유와 관련한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한다는 내용뿐이죠. 더욱이 논란이 된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한다고 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책임은 통감하는데 진심 어린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사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헬무트 콜 전 총리나 요아임 가우크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각 책임자의 사과가 없다는 건 용납하기 힘듭니다. 법적인 책임도, 형식도, 실리까지도 갖추지 못한 말뿐인 사과죠. 무엇보다 가관인 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귀띔도 없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돌아온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이하 정부가 벌이는 일을 보고 있자면 다가오는 병신년이 어떤 애가 될지 벌써부터 알 것도 같습니다. 남아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병신년을 넘어 조금은 더 오래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번외편 만나영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기사입니다. 저는 나기사입니다. 네. 네, 저는 문기사입니다. 지금 오늘도 새로운 이제 두 분의 기사님들이 초대됐는데, 이제 이 방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나기사님이나 이제 문기사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되게 굉장히 저도 경직되네요. 오랜만에 봤는데 핸드폰 두고 갑자기 녹음하려 그러니까. 나기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기사라고 하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드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백수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취업을 하고 싶은 새해 소망을 미리 말했습니다. 네. 되게 이 파키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파키가 등용문이라고 하시면서요. 이거 거친 사람들이 많이 취직을 해가지고 내년 나기사님도 꼭 기사가 되겠습니다. 기자에서 기사로. 네. 감사합니다. 문기사님. 네, 저는 카페 문을 서울 염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하 나기사님과 같습니다. 같은 백수 처지입니다. 사장인가요, 백수인가요? 사장의 밑에서 사장이 저희 언니입니다. 네. 카페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염천교 수제화 거리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방과 카페 중간 정도의 옛날 살롱 느낌이 나는 그런 카페입니다.
네,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맛있는 메뉴는 뭐죠, 제일 거기서? 맛있는 메뉴는 커피가 제일 많이 나가고 미숫가루랑 네. 쌍화차, 아. 계란 동동 띄운 쌍화차가 있으니까 네, 많이 와서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뱅쇼를 겨울 메뉴로 내놓으셔서 뱅쇼는 뭐예요? 그 처음 와인을 과일이랑 넣고 끓인 겨울 음료 아. 감기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가서 마셨는데 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 한번 가서 꼭 드셔보세요. 아, 염창동 수제화거리에 있는 염천교. 염청도입니다. 염천교 수제화거리에 있는 문. 네. 꼭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 할 영화가 엘르란 영화예요. 2011년도 작품이고 마우고시카 슈모프 스카라는 폴란드 여자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이 문 기사님이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왜 네. 하필 이 영화였죠? 아, 지금 네. 이제 나기사님과 같이 페미니즘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네. 저희는 원래 같이 기자를 준비하는 언론고시 공부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벌써 만난 지 3년? 처음 본 지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거의. 같이 언론사에서 기자 인턴도 했었고, 이러면서 스터디도 계속하고, 한 3년 동안 거의 붙어 다니. 네, 매주 봤던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하네요. 네. 저 뭐, 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저도 같이 스터디 했었거든요. 네, 같이 면접 스터디 네. 2년이죠. 네. 제 기사님과 네. 같이 했었어요. 요즘 제 팟캐방에 다 그때 그 2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편씩 아. 녹음하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2년이 굉장히 소중한 네, 맞죠. 인연이네요. 네, 그때 2년이 참 아침에 만나가지고 막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왜 이 영화 선택하셨죠? 페미니즘 네. 모임을 같이 하다가 이제 시작한 지는 거의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이제 신생 모임인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기사님의 이런 요청을 받고서 어떤 영화를 할까 이제 나 기사님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엘레라는 영화를 공통적으로 같이 봤던 영화들 중에 하나가 엘레였어요. 그래서 이 성매매 이슈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핫한 이슈고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엘레를 골랐습니다. 오늘 녹음할 때 컨셉 약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문 기자님? 글쎄요. 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지점에서든지 다른 지점들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래도 합일점을 찾아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니까 여자 두 분과 네. 남성이 있어가지고 기존엔 거의 다 남성만 녹음을 했던 방이었는데 남녀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상반된 의견을 볼지가 참 궁금하네요. 저도. 저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성매매를 다루고 있으니까 성매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성매매를 다루는 입장이 다들 엄청 첨예하게 맞죠. 다루고 페미니스트들 가운데서도 어느 분류, 어느 파냐에 따라서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논쟁적이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각자 이 녹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행시로 한번 해보죠. 이행시요? 이행시로 그냥 녹음에 임하는 자세를 이행시로 한번 포부를 밝혀보는 거 어떨까요? 어떤 엘르로. 엘르로? 네. 너무 어렵다. 엘르로? 저는 네. 그냥 안락하게 네. 안락한 마음으로 네. 성매매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논쟁적인 소재들. L? L 네. L 죄송합니다. 엘르를 어떻게 너무 이행시를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L은 너무 그러면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죠. 다른 좀 쉬운 한국말로 해가지고 한국 단어로 해가지고 네. 짤막하게 이 엘사. 방에 이제 처음 나 기사님과 문 기사님의 목소리를 듣는 청취자분들이 분명 있어요. 저희 고정 청취자가 그래도 꽤 있거든요. 네. 그분에게 네. 방송에 임하는 마지막 각오 현영 인사 뭐 한마디씩. 저는 일단 페미니즘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지만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미니즘 하면은 일단 좀 반감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신 지점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 같이 이제 지구에 함께 사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좀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기사님요?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네, 영화를 새롭게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나 기사님과 문 기사님과 함께 예고편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들어보죠. Allô, bonjour, c'est Lola. Vous voulez un rendez-vous? Nous cherchons des putes. Mais je suis pas si sûre que ce soit des putes. Alors, ils me racontent leur petite vie, leur boulot. Ça doit vous rendre un peu seule quand même, non? De toute façon, on est tous tout seuls. 네, 예고편 듣고 왔어요. 네, 금방 들었네요. 네, 이게 예고편이 저도 예고편 듣고 왔는데 짤막하게 문 기사님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년 여성이죠. 이제 두 아들이 있는 한 명은 이제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 중년 여성인데 줄리엣 비노 씨가 주연을 했고요. 이 줄리엣 비노 씨가 엘르라는 잡지사의 기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로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 2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한테 오는 변화들을 감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가정 안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담은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나 기사님이 말했는데 이 영화가 어떤 큰 맥락을 가지고 가는 영화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막 섞여 있고 에피소드가 섞여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줄거리 요약이 그렇게 좀 명확하진 않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었거든요. 3번이나 보셨어요? TV에서도 봤었고, 예전에 나왔을 때 제가 줄리엣 비노 씨의 광팬이어서 봤었고 했는데, 3번을 봐도 그 줄거리가 머리에 명확하게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 영화 전개가 좀 특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장면 전환이 특히 좀 독특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떻게 흘러가죠? 그 3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데, 그것도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사건에서 사건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장면 전환이 불편하게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요. 예를 들면은 줄리엣 비노 씨가 갑자기 주방에서 다치잖아요. 네. 손을 다치다가 엄청 고통스러워하다가도 갑자기 맥락 없이 그게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모르지만 그 대학생 창녀들과 같이 인터뷰를 하는 그 장소로 가가지고 막 스파게티를 웃는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먹으면서 막 하하하고 웃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두 씬이 그냥 어떤 시간적 흐름, 공간적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비노 씨의 감정선에 의해서 대비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려고 컷들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공감합니다. 네. 나 기사님은 이 영화 전체적인 평이 어땠어요? 딱 보고 나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그 소재를 못 살린 것 같다는 안타까움, 아쉬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기자가 직접 대학생, 성매매 종사자들이라는 되게 그런 자극적이고 할 말이 많은 소재를 가지다가 그 사람들 심층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심층 인터뷰라면은 정말 심층적인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봤지만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클리셰들이라든지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얘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게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 기자님은요? 문 기자님. 제 성을 발설하시죠. 다시 한번 문 기자님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영화를 자주 보는데 그 영화적인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게 특별히 뛰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워낙 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게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상영관이나 이런데. 그래서 일단 반가운 마음을 들었어요.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다뤘다는 것 자체에서. 그리고 이 감독이 여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줄리엣 비노씨가 이제 요리를 하면서 그 조개살을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성매매 종사자 여성과 나누는 그런 눈빛 교환과 그런 조그만 대사 같은 것들이 그런 감정의 변화 같은 걸 되게 잘 살렸다라고 네, 평가하고 싶어요. 저도 약간 다 공통점이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주제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독이 계속 여러 사람들의 인생 얘기를 꺼내왔는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영화 줄거리를 읽었을 때는 대학생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서 주제는 성매매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게 그냥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줄리엣 비노씨로 대변되는 여성, 가정에서의 여성,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많이 그리고 있어서 그냥 여성의 삶을 좀 전반적으로 조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몸을 파는 대학생들과 집안에서 가정 주부인 네. 그 줄리엣 비노씨의 삶이 되게 연관성이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공인된 매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페미니즘 개론서 이런 데서 아. 읽으면 늘 나오는 좀 약간 전제처럼 깔려 있는 게 그냥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한 남자의 그런 여성이라는 남성이 소유한 여성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공인된 매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매매 여성 둘하고 그 줄리엣 비노씨가 하는 일이 감정 노동을 둘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줄리엣 비노씨는 어떻게 감동된 거죠?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재밌었던 그 편집이 그 성매매 종사자 여성 중에 이제 머리 긴 여자가 있어요.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늙은 남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성관계를 맺기도 전에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걸 이제 달래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이 줄리엣 비노씨가 자기 병원에 입원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보살피는 역할. 그래서 그러니까 남성을 보살피는 역할이라는 그런 여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역할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네. 네, 근데 정말 보살핌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것이다 이런 게 되게 뿌리 깊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리셰를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맞아요. 저도 보니까 영화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 공간적 측면에서 줄리엣 비노씨가 있는 그 아파트라는 공간도 되게 삐그덕 항상 그 발만 짚으면 삐그덕 거리고 막 방 벽 자체도 다 약간 하얗고 약간 그런 느낌 자체가 그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안에의 감정, 공포감, 불안 이런 게 좀 드러나나요? 나는 되게 불안하더라고. 계속 발만 움직이면 삐그덕거리고 뭐 통로도 다 좁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집은 다 원래 그렇지 않나요? 유럽의 집들은. 나비사님이 또 프랑스 통화이지 않으세요? 네, 제가 거기서 그건 아니고 교환학생으로 반년 있었는데 그냥 원래 거기 집 구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복도가 좁은 거. 약간 폐쇄적이고. 네. 근데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사운드에는.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페미니즘의 정확한 정의? 의미 정의? 되게 정의하기 힘든 광의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런 게 뭔가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페미니즘 모임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의 이름도 아직 못 정한 상태인데 되게 정말 거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정의를 정하지 못했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페미니즘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언니의 말을 빌리면
삶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보는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맞아.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라고 나름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사회가 남성의 언어로 중심으로 씌워졌다면은 이제 좀 여성의 언어를 빌려서 보고 그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페미니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기존 인식은 구조적 약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여성의 목소리로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 약자인 여성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잖아요. 네. 서구 선진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파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기사님이랑 공 기자님. 이거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들어옴으로써. 근데 저는 이 성매매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차라는 것만이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급적인 차이도 있고 돈이 많냐 없냐 이런 차이도 많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 영화는 안 나타났지만 인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이렇게 횡단종단하면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작년에 한번 매춘 가지고 되게 이슈가 있지 않았어요?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있다. 그게 노동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냐? vs 아니면 그게 여성성의 어떤 피폐함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금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에서도 성노동자들을 만드는 사회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성노동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보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굳이 연민의 시선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도 나는 느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성매매, 그러니까 매매춘이 그러니까 성매매 종사자를 직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직업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직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성매매 여성한테 특히 더 윤리적인 비난, 도덕적인 비난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몸을 상품화하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꼭 성매매 여성한테만 이런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직 보험 설계사였던 사람이 갑자기 금융의 허구를 폭로하는 이런 책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험 설계사로 10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정말 보험 상품이 도덕적으로 잘못 설계됐구나. 사람을 많이 사기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수많은 직업군도 비난받을 지점이 굉장히 많은데 성매매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비난? 윤리적 비난?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맞죠. 다른 직업군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성매매만 갑자기 이거는 모든 게 다 윤리적 그런 비난으로만 환원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이 근데 그 성매매를 계속 하게 놔두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여성성에 대한 존엄성 같은 게 회복되는 게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여성성. 근데 저 그 존엄성 논란의 네. 배경을 잘 몰라서 그 논리가 뭐예요? 그 왜 피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성이? 이렇게 그런 거죠. 여성성 상품화해서 자기 몸을 판다는 식의 논리니까 그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페미니즘 안에서도 이게 되게 논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그런 직업을 사수할 권리를 줘야 된다는 쪽이 있고, 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 성매매 종사자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성분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죠?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진짜? 네. 뭐 그런 소위 말해서 업종에 따라 다른 건가요? 뭐 사창가도 있고 뭐
뭐 단란주점도 있고 고급 뭐 콜걸? 그런 아, 것들도 있고 템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맞죠. 귀청소방 여기 앞에도 있던데 지금 우리 녹음하는 거 앞에도 귀청소방 되게 활락가예요. 있잖아요. 네. 한라까지 중심이죠, 저희가. 네.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약간 좀 그렇죠. 의문이고. 단일화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음. 같아요. 음. 너무 다양한 모습이어서. 네. 근데 되게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이게 SNS상에서 조금 화제가 됐던 건데, 어떤 젊은 대학생이 페이스북인가 인스타그램에 자기 뭐 몇 시간 일하고 돈 번 거를 몇백만 원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 몸을 팔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마저도 자기 자랑식으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는데, 그런 건 어떠십니까? 근데 그게 올렸다가 그 사람 결국 누가 신고해서 벌금 내고 뭐 감옥 들어갔댔나? 맞죠. 이런 얘기 많았죠. 줄줄 잡혀가고. 네. 요즘에 되게 옛날에 되게 상식이 밝았던 누나였는데 네. 요즘에 삶이 힘들죠. 네, 일상이 힘들죠. 신문을 놓은 지 네. 오래돼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많이 벌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거를 자랑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뭐 별로 이야기할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랑해서 그렇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근데 이 직업이라는 게 여성이고 젊은 나이일 때만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좀 당연히 그 정도 돈을 받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성매매 종사 젊을 때는 이게 잘 나가는 성매매 종사자였다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더 아래쪽으로 이제 밀려나는 그런 지방으로 경향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쪽으로 밀려나는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젊음과 외모나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긴 머리 그 성매매 뭐라 그러죠? 종사자가 그러니까 그 전화로 자신의 외모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 남성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약간 강아지 분양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담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머리카락이 갈색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타자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상품화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자아분열, 그러니까 좀 그래야만 좀 자기가 살기 더 편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네, 좀 그런 심리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진을 올리는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사진을 올려야지 좀 자기 만족?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건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체면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은 좀 위약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게 정말 떳떳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이라면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위를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다 가려야만 시위를 나가고 그리고 노동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그 노동의 가치를 척도를 잴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뭐 시간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시간 안에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체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 긴 머리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자랑 짧은 머리랑 긴 머리랑 두 명 있죠. 네. 그래서 성관계를 맺다가 되게 이상한 위약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남성이 그 장면 기억나시죠? 와인병으로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막 울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성매매 종사자들이 강간을 당하는 적이 있다. 성매매 하는 동안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한 30% 정도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강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참 재밌었어요. 그게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는 아 이게 성매매라는 게 돈 주고 강간하는 권리를 사는 거랑 비슷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매매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논리로
푸는구나 거기에서. 무섭다. 근데 진짜 그 병으로 그 와인병? 어. 그 병 사건에서 어. 보듯이 정말 위험한 이거에 대해서 노출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민망하네요. 아, 그래서 저는 한번 영화를 얘기할 수 보세요. 있다고. 이게 더 이상한 거라고. 이런 태도가 더 이상한 거라고.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예전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한테 성을 팔다가 한번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 그때도 와인병? 네, 근데 그때도 무슨 병이랑 우산? 우산. 이렇게 다 거기 안에 질 안에 넣은 채로 발견됐다고 아,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어디서 읽었는데 그 남성들의 그 성기 크기 컴플렉스? 이게 작용해가지고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원래 많이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런 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죠. 우산? 네. 인상 깊으신가 보네요. 우산이든 뭐 와인병이든 충격적이죠. 요새는 뭐 소라넷도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소라넷은 있잖아요. 소라넷 소라는 아니 왜 자꾸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사람은 뭐예요?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뭐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운영이 돼 왔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들어서 그 사이트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저도 한 2년 전에 알았어요, 사실. 그거 알고 있었네. 2년 전에 제 지인이 알려줬죠. 그런 게 있다. 들어가 보진 않았고. 그게 뭐 인증이 많더라고요. 한번 호기심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듣고 나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진짜 충격적인 게, 뭐, 자기 딸이나 부인의 샤워하는 장면을 맞죠. 몰카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 사이트라면서요. 이상해. 자기 네. 여친은 물론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뭐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랑 내 파트너가 있고, 여기랑 다른 사람 파트너가 있으면은, 그 교환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스와핑. 예. 그게 되게, 많아요, 거기는. 근데 저는 솔직히 스와핑은 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성적 취향이고 맞죠. 동의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건데, 몰카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몰카가 어떻게, 또? 근데 몰카 그냥 지나가는 몰카, 사람 몰카 찍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서 올리는 건지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맞죠, 맞죠. 되더라고요. 허세도 있고, 거기 안에. 네, 저는 몰카든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스와핑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소라넷이라는 사이트 성격상 남자들이 가입하잖아요. 남자들이 마치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를 재화처럼 잠깐 바꿨다가 근데 하는 거의 거잖아요. 거기는 약간 그런 거예요. 동의, 서로의 동의 다 있어요. 남녀의 동의가.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스와핑뿐만 아니라 초대남, 용어가 생각났어. 초대남이라고. 초대남, 초대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랑 이 부인이랑 혹은 내 뭐 여자친구랑 관계를 할 때 초대할 사람 하면 불러오는 거예요. 되게 잘하시네요. 그래서 세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동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녀의 동의가.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윤 기사님 소라넷. 때문에 소라넷. 근데 소라넷이 보통 주 이용자들은 남자 아니에요? 그러겠죠. 남자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뭐 이런 사진을 올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저는 근데 제가 이런 말에 되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은 남녀 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남성들 간의 연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 멋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냥 결혼한 부인의 그런 신체적인 부분을 몰카 촬영한 올리는 걸 보면은 진짜 남성들끼리 연대를 하고자 이렇게 가족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극소수예요, 그 사람. 극소수인가요? 저는 소란에서 정체성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모르겠네요. 제가 토론의 관계자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은 삼가할게요. 예. 아무튼 소란에서로 얘기가 왔었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심도 있게 소란에까지 와인병 갔네. 얘기하다가 네. 소란에까지. 네. 지금 다들 이렇게 많이 적어왔어요. 이렇게 학구적인 사람들이 없었는데 녹음 준비할 때 아니 이 영화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좀 적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영화를 보면서 또 있어요, 윤 기사님? 하고 싶었다. 네. 그 긴머리 여성이 그 기자하고 얘기를 할 때 기자가 정말 끔찍했다. 그러니까 그 긴머리 여성이 끔찍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끔찍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성매매가 끔찍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 냄새가 정말 끔찍했다. 이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역시나 이 성매매는 계급 문제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맞아. 돈 있는 사람은 무슨 그 긴 머리 여성, 짧은 머리 여성 둘 다 돈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 전반이 그러니까 악몽만은 아니었던 그 둘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뭐 나쁘지 않았고 차라리 임대 아파트 냄새가 더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런 거 보면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여기서 성매춘을 하는 여자로 나온 대학생 2명이 다 외국인 대학생들이죠. 프랑스어를 배워가는. 그 짧은 머리 여성은 네. 맞는데 네. 긴 머리 여성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 그건 엄마랑 같이 약간- 임대 아파트 사는 걸로 나오던데. 아, 그래요? 아, 네. 맞죠. 음. 그러니까 제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 들었던 말로는 폴란드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벨라루스? 벨라루스라든지, 뭐, 벨라루스 근데 미국 남미 아닌가? 그런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경제적 약소국에서 오는 여성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냥 공원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숲속 안에서도. 그 정도로 되게 프랑스 내에서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이나 그런 게 지위가 되게 예, 많나 보네요. 그렇게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긴 머리 여성은 짧은 머리 여성인가요? 그 외국에서 온 대학생은 네.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매춘을 하잖아요. 거기 숲속에 사는 성 노동자들은 협박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뒤에 카르텔이 있고 그래가지고 꿀려온 여성도 많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같지만 성매매는 그렇게 진짜 계급 문제하고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약간은 조금 결이 다른 거를 좀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 성매매 종사자 여성 두 명이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모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긴머리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성매매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애써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만 집에서 그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계속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불안한 거를 보여주지 않나. 이 여자의 심리 상태가 좀 약간 불안하다는 걸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짧은 머리 그 폴란드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같이 엄마를 이렇게 좀 심하게 싸우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들 엄마가 눈치를 채죠. 이상한 걸 보고. 그런 건 뭐예요? 네? 거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죽 가방 안에 있는 아, 딜도인가? 딜도. 네,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이게 더 이상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마냥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치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위약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같아. 네. 근데 그 성매매 자체보다 더 싫은 건 가난인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둘 다 이렇게 엄청 마냥 즐거운 건 절대 아니지만 가난이 더 싫은 거? 그러니까 네, 그쵸. 차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저희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결혼이요. 네. 좀 이제 줄리엣 비노시 쪽으로 가가지고 포커스 맞춰가지고 줄리엣 비노시는 창녀들과 계속 그러니까 창녀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 성매매 노동자들과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그녀 역시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기자님, 오 기자님? 저는 일단 그 남편 캐릭터와 아들 캐릭터가 굉장히 싫었어요. 싸가지 없더라. 네, 그런 아들 낳을까 진짜 무서운데. 근데 그 꼬마애도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네. 지금은 되게 귀여운데 곧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괴물 같은 아들이 된다는 건데 정말 줄리엣 비노 씨가 정말 힘든 상황이죠 지금. 그런 남자들과 둘러싸여서. 네. 이제 줄리엣 비노 씨가 그 남편과 싸우는 도중에 이제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컴퓨터로 야동을 본다. 근데 저 꼬마애 6살 정도 돼 보이는데. 쟤도 이제 게임을 이제 그만두면은 볼 거다 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여성, 그 집안에 혼자 있는 여성으로서의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전 되게 가슴 아프게 느껴졌고, 특히 그 남편이 정말 짜증났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계속 이게 싸우다가, 그 남편이 그러잖아요. 얘가 하루 종일, 줄리엣 비노 씨가 하루 종일 이제 집안일을 하고, 자기 큰아들과의 그런 말다툼으로 속상해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싸우고 나서 이 남편이 당신이 일 말고 신경 쓰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줄리엣 비노 씨한테. 그게 도대체 이 주객이 전도돼도 이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걸 줄리엣 비노 씨한테 하는 말을 보고서는 아 진짜 너무하다. 근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서 이런 부부 관계가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잘 그렸다 이런 부분은 감독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기자님은요? 근데 저도 되게 그 가정이 제가 많이 보던 그런 한국의 가정, 맞죠. 우리 집 같죠. 우리 집 같은 그런 점에서 별다르게 솔직히 새로울 건 없었는데 아까 문 기사님이 말하신 그 야동 장면에서 아까 문 기사님이 굉장히 그 줄리엣 비노 씨의 말에 공감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반대로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 왜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야동 보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야동을 보는 게 싫으신 건지. 왜 싫으냐 그러면은 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옷 벗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면도 봤을 때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여자의 몸이 이제 주로 나오는 야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동 거의 다 그렇죠. 여자의 몸이 주로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게 안 싫은가? 저는 싫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 야동을 보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이게 자기도 여성이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의 그거를 본다는 거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 근데 저는 그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의 자유도 누리면 안 된다. 그것마저도 내 거다.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보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보통. 행동으로 나가죠. 근데 그런 말이 있긴 해요. 야동을 자꾸 보다 보면 그런 자극에는 이제 뭐 무뎌져서 더 센 자극을 원하게 되고 나중에 진짜 이상한 거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이긴 하죠. 나 기자님은 남자친구나 미래 남편이 야동을 봐도 상관없다. 저는 정말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안 그럴 수 있다면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냥 저한테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긴 한데 그거는 그냥 제 입장에서 제 꿈인 거고 근데 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 기자님은? 저는 그냥 그 말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다는 말. 네. 네. 볼 것 같아. 내가 남자여서. 근데 볼 것 같아요. 저는 야동 자체가 같이 보지 않나? 결혼하면? 굉장히 여성을 이제 성적 대상화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동의 그런 거 자체가 네, 야동을 많이 봐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센 걸 찾는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근친상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말 이상한 장소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대상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야동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딱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좀. 그런 거를 저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보는 남성을 존경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네. 어렵다. 네. 방금 약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난 보면서 정말 우리 집 같은데 프랑스도 저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프랑스가 정말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대요. 여러 면에서. 오히려? 성격도 비슷하고 그런 남녀 성역할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이 얘기는, 이 장면은 좀 공랑해가지고 좀 얘기했었고 싶은 장면 있었어요? 얘기하고 싶은 장면?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상사 부부가 와서 같이 이제 식탁에 둘러앉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이제 환상처럼 그 맞죠. 성구매 남자들로 이제 채워지죠. 채워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남성들의 위선적인 면들을 좀 잘 캐치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상사랑 남편이랑 뭐 무슨 미술관 얘기하고 무슨 예술 작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은 성금의 남자들이고 다 같이 야동을 보는 남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줄리 블루 씨가 뛰쳐나갔고 그 부분이 나는 궁금한 게 네. 거기서 뛰쳐나가서 간 장소가 되게 이상한 화장실이잖아요. 아닌가? 화장실이었나? 그 처음에는 이렇게 용변을 보려고 갔는데 화장실 너무 더러워가지고 거기서 오줌을 못 쌌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장면 이후에 그 화장실? 그 화장실로 가가지고 시원하게 용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나간 건지 아니면 나도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간 건지 좀 거기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 자포자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정신적 망명 상태가 되는 거. 저는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줄리 빌루 씨가 이제 남편의 바지를 벗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심리를 표현한 장면 같고. 맞네. 마지막 장면도 되게 하하호 웃으면서 또 식탁에 앉아서 되게. 근데 되게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언뜻 봤을 땐 평화로워 보이지만 되게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 가족 자체가. 그 일상 속에 그런 거를 포착해낸 것 같아요. 마지막 시리얼 먹는 그 장면. 정확히 구체적. 그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하나요? 그 오렌지 주스 먹으면서 그냥 그 일상적인 면을 그린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있으니까 앞장면들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뭐 가족의 이야기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맞네요. 저희가 그럼 이제 좀 텐션이 떨어지니까 이행실 하죠 이제. 또 엘렌은 너무 엘렌은 어려워요. 힘들죠.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럼? 나 이런 거 순발력 되게 없는데.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소라? 소라. 너 진짜. 소라요? 나 기사님부터? 이거 제 지금까지의 느낀 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재미를 위해서. 소? 제 기사님부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하죠. 그래요? 저 좀 더 생각해봐야겠는데. 문 기사님? 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갔다가 3분 뒤에 하죠 정확히. 네.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채워 가야 돼. 빵빵 터지더라고 재밌는 거. 뭐 적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생각하는 중이에요. 제가 할게요. 소? 네. 소란에 타지 마. 나. 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좋네. 문 기사님이 방금 소라 가지고 소라는 하지마 이 새끼들 라. 아닌데? 뭐였지? 아닌데. 소란에 타지 마. 라 이 새끼들아. 라 이 새끼들아. 나 기사님 죄송합니다, 준비됐네. 이거 진짜 너무 재미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재미없으면은. 네. 소중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니 라. 라면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이제. 시간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못한 얘기 있어요 또? 아니 너무 빼곡하게 정리했어. 아니. 너무 이건 거의 아니에요. 또 못한 얘기. 저 요새 좀 술자리나 이런 것들
그런 자리들에 가면은 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외롭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면 이제 제가 페미니즘 모임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좀 많이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어디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아는 사이에. 지인들 사이에서 근데 만나면 물어보죠. 페미니즘 모임 잘 돼가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좀 적대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유독 다른 모든 것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유독 페미니즘에서는 더 뒤에 되게 보수적이고 갑자기 우파가 돼버리는 그런 광경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페미니즘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외롭고 힘든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네,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을 조금만 좀 시켰으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이제 듣는 분들도. 네. 근데 되게 그게 페미니즘이란 단어에 대한 색안경이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줄리엣 피노시한테 남편이 오늘은 페미니스트 얘기하지 마라. 맞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올리면 안 되는 주제라는 거잖아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그 진보적인 프랑스에서. 예.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도 진보가 있고 보수는 엄청 맞죠, 보수고 맞죠. 그렇게 되긴 하죠. 이번에 프랑스 선거 결과가 좀 이상하던데. 근데 거기 좀 경제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테러라든지 맞죠. 프랑스 난민 테러? 뭐 네.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 기사님은 뭐 못할 말 없었어요? 저는 딱히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갖고 있을까?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왜 하필 남성의 구도로만 이렇게 봐야 되냐? 라고 비판을 했던 다른 문제도 다 얽혀있는 건데 왜 이것만 짚어내느냐 이런 얘기를 한 비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얽혀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런 차이로 인한 차별? 이런 게 있는 것도 분명하니까 이것도 짚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다른 것 같이 얘기해야지 라는 태도는 왜 유독 페미니즘에만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얘기하면 계급 문제 얘기하면은 다들 그냥 계급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종차별 얘기하면은 인종차별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왜 페미니즘은 무조건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선입견이 뿌리 깊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엠마 왓슨이 유엔에서 성차별 관련한 발언? 자기 페미니스트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엑스맨에서 몸 파란색으로 변하는 여자 누구죠? 영화 엑스맨에서? 네네. 소닉? 아닌데? 스머프? 엄청 영화 스버프요? 스머프?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홍거 게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여자 여배우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알죠. 홍거 게임 맞나? 주인공 말하는 거잖아. 응, 여주인공. 그분이 왜요?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자기가 원래는 침묵하고 제니퍼 로렌스? 네, 맞아. 제니퍼 로렌스가 자기가 정말 탑 배우고 할리우드에서 그런데 다른 남성 주연 배우보다 돈을 훨씬 적게 받는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침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이제 페미니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삶 전방위적으로 차별이 뿌리 내린 거를 하나씩 얘기해 가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페미니즘으로만 굳이 얘기하겠느냐고는 좀 정말 찬물 끼얹기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좀 방관적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전적으로나 태어나기를 약간 그렇게 태어났는데 다름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자는 식의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또 남성 쪽에 저도 뭐 페미니스트를 지지하지만 남자로서 어떤 주변의 사람들도 있냐면은 여성성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비판의 시선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좀 색안경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분명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타고난 차이 이런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차별을 하는 거는 보통 좀 권력자들이라든지 가진 자가 그 차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별의 문제의식이 더 있고 관점이 더 거기에 찍혀있다고 보는 거죠. 페미니즘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 중에서도 그런 여성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남성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반론에는 너무나 많은 반박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흑인들 중에서도 백인들보다 부자인 흑인들이 많죠. 그렇죠. 많잖아요. 흑인들 중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종차별은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상황마다 되게 다른 모습으로 페미니즘, 그러니까 성차별이라는 거는 다른 모습으로 항상 작용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항상 똑같은 보편적으로 항상 균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왜 이런 여자도 있는데 왜 맞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네. 혼나셨어요, 지금. 같은 지구인으로서 네.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만 봐도 남성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사회 조직 어떤 기성 세대들의 시선 자체가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남성 중심적인 군대식 문화죠, 말 그대로. 그런 게 뿌리박혀 있어가지고 참 힘드네요. 바꾸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친한 분이 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는데 여자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 남성 간부분이 지나가면서 어디서 여자들이 떠들어 라고 얘기하고 갔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2015년 서울의 한 언론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정말 뭐 맞죠. 솔직히 놀라울 것도 없고 그냥 한국의 현실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차차 밖에 나가겠죠, 용 기자님? 네, 바뀌어 나가야죠. 네. 네. 맞습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뀌어야죠. 저희 어머니가 난 남자지만 내 어머니는 여자니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은 필요한 권리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원래부터 있어야 될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네. 얼마 전에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를 했잖아요. 정말 나라별로 상황별로 여성의 권리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좀 여성에 관한 영화가 있나요? 또 다르게 본 영화? 페미니즘 모임에서 좀 추천해 줄 만한 영화? 페미니즘 모임에서는 아직 그런 영화를 영화 본 적은 얘기를 없어요. 한 적은 없고요.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스트적인 영화는 많죠. 반페미니스트적인 영화 뭐죠? 저는 거의 모든 영화가 그렇다고 봅니다. 맞죠. 네, 특히 한국 영화들은 거의 모든 영화들이 요즘 본 영화 있어요? 요즘 본 영화는 베테랑? 사도? 베테랑은 어때요? 베테랑도 페미니즘 관점에서 다 남자잖아요, 주인공이. 다 남자고 장윤정인가? 네. 그 사람 배우. 여자 캐릭터가 나왔을 때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아내 아니면은 성접대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임신하는 그게 여자라던가. 우리 한국 영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충무로에는 여자 배우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연도 몇 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정말 여자가 한국 영화에서는 서포팅 액트리스의 역할밖에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영화 쪽에서는. 맞아. 근데 드라마에서는 또 여배우들이 활약하고 있잖아요. 드라마는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기사 제목을 보니까 왜 항상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는 누구누구의 딸이 주인공으로 될까요? 왜 걔네들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누구의 딸로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공감이 갔어요. 맞네. 맞네. 그러니까 어떤 개성이나 캐릭터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캐릭터들이고. 김약국의 딸, 뭐, 딸들. 팔 딸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 제목에서도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런 것들도 네. 좀 많이 네. 각성을 해야죠. 네. PD들과 감독들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좀 바꿔 나가죠, 저희 같이. 네. 밖으로 나갑시다. 같이 바꿔 나가요. 네. 듣는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저희 바뀝시다. 바뀌어서. 네. 저 페미니즘 모임에 나오세요. 네, 좀- 꼭 홍보해주세요. 네, 페미니즘 모임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염천교 문카페에서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7시에서 한 9시 정도에 네. 끝나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음. 재밌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어떻게 연락을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연락은 메일을 일단 네. 주셔도 되고 네. 그냥 찾아오셔도 되고요. 염천교에 있는 문카페입니다. 문카페, 네. 염천교 수제화 거리 사이에 네. 있습니다. 누군가 꼭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단촐하게. 찾아오세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 이제 네. 영화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란 영화에 대해서 각자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서 추천을 하는지 비추천을 하는지 혹은 애매하다 보든지 말든지를 줄 건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나 기사님부터. 저는 일단 이 영화를 꼭 2시간 동안 시간 내서 봐야 하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평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말했듯이 그 소문난 잔치에 볼 거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근데 그것은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이 많고 많은 텍스트를 접해서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특히 남성분들이 이 맞죠.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좀 더 생각을 하고 그 결혼과 그 성매매 사이의 연관 지점 이런 걸 잘 그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 네, 추천이요. 네, 문 기자님은요? 네, 저도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저도 2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 청취자분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여성으로서 어떤 게 억압되어 왔고 어떤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왔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왔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 영화가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왜냐면은 이 줄레 비노시 주인공 자체가 그런 것들에서 몰랐다가 이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면서 잘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청취자분들도 이걸 보면서 나도 그랬을 수 있다. 나도 그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추천. 네, 추천입니다. 저도 추천. 저는 줄리에 미노 씨가 그러니까 한 여자라기보다는 내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보니까 좀 더 공감의 폭이 깊어지고 또 그 사람을 엄마라고 대행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행해서 보니까 더 좀 여자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들이 나나 우리 가정을 꾸리면서 여자로서의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폴란드 영화를 좋아해요. 폴란드 감독을 되게 워낙 수작을 많이 만든 감독들 스키 막 많잖아요. 폴란스키 뭐 폴란스키가 뭐죠? 로만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가 안개 속의 풍경 많이 맞죠. 그것도 좋고 뭐. 그 영화 진짜 좋아요. 네. 또 뭐 어떤 게 있죠? 제가 아는 거.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네. 레드. 거기 민호 씨가 나오잖아요. 네, 또. 저 네. 블루 되게 재밌게 네. 봤어요. 폴란드 영화 좋네. 네. 되게 아닌가? 로만 폴란스키 아닌가? 블루는 그건데? 다른 스키인데? 다른 스키. 네. 그 사람 피아니스트를 만든 사람이라는데요? 저거 재밌었는데 대학살의 신. 이 사람 피아니스트부터 해서 피아니스트 만들었고 테스? 러시아워 3? 차이나타운. 그거는 없는데? 안개 속의 풍경은? 그거는 다른 스키인 것 같아요. 다른 스키인가? 네. 제가 오늘 안개 속의 네. 풍경 한번 찾아볼게요. 안개 속의 엥겔로플로스. 테오도로스 러시아 사람인가? 그리스. 그리스 사람이에요?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네, 유럽 변방국에서 만든 영화들이 참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늘 네. 변방에서 음. 새로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또 이제 저희 돌아가면서 혹시 연관 영화 추천해 줄 거 있으면 하나씩 연관요. 네, 추천해 주시죠. 저는 이게 네. 딱히 연관 지점이 많지 않은데 이거 보면서 그냥 영화 쉐임이 떠올랐어요. 그 또 패스벤더의 네, 제가 패스벤더의 네. 그 팬이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건 남성의 성구매자의 시선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성구매자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연관 지점을 찾았고 그냥 저는 그 영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기사님은 감독이 누구죠? 아,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그것도 제가 좀 네. 빨리 검색을 해볼게요. 스티브 맥퀸. 아, 스티브 맥킨의 쉐임. 네. 또 이것도 되게 여러 영화제나 영화인들 사이에서 되게 논란도 많이 되고 논쟁적인 영화였죠. 그래서 네. 이 영화 또 되게 선정적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쉐임 보면은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구랑요? 이 영화랑. 아, 이 영화랑? 네. 문 기자님은요? 저는 영화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다른 콘텐츠도 상관없어요. 네, 다른 콘텐츠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저는 정말 예상 바뀌겠지만 제가 김기덕 감독을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김기덕 감독의 그 나쁜 남자는 다들 보시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 영화? 네. 그래도 추천해주세요. 네. 나쁜 남자라는 네. 영화가 네. 그러니까 성매매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그런 남성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뤘다고 해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은 정희진 그 여성학 강사분이 얘기하시는 게 김기덕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남자가 어떻게 하면은 여자를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취할 수 있는지 그 순간에 가장 잘 포착한 능력 가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첫 장면부터 보여잖아요. 그 나쁜 남자의 뜻. 대로변에서 네. 그냥 네. 봤어요 혹시? 네. 저 봤는데 약간 가물가물해요. 그 여대생이라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아리따운 여대생을 이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 깡패가 아무런 그냥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취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힘과 힘의 그 차이에서 오는 거. 그냥 남성과 여성의 그 힘 차이에서 오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잘 포착해낸다고 생각해요, 김기덕이. 그래서 네,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가. 네. 맞네요. 그런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김기덕은 어떤 감독이에요? 많이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비판, 남성주의의. 근데 김기덕은 페미니스트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주제 네. 자체가 너무 그쵸. 어떻게 보면 혐오적인 좀 위험하죠. 네. 그런 주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 아니면 그런 얘기를 안 꺼내세요, 사실. 근데 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적인 재능은 정말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장면들 너무 많이 잘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자위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온리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너무 그쪽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 기사님은 스티븐 맥킨 감독의 쉐임. 문 기사님은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 네.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약간 대화를 하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란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택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걸 찍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되게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그 이란 사회에 대한 비판, 특히 이란 사회에서 여성들이 되게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감독이라서 정부에서 항상 검열을 하고 영화 못 찍게 감금하고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최근 영화는 블랙박스 영화를 찍었어요. 택시에 다른 블랙박스 영화를 찍은 되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
박찬욱 감독이랑 같이 작품상도 받고 2001년도에 그런 감독의 서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0년도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여자 이란에 사는 여자인데 결국에는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왜 버림을 받냐면은 모르는 남자와 집안에서 정해주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애를 낳고 너무 힘든데 그 죄로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병원에도 못 들어가게 되고 자기 주변 여자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그 일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버스도 타기 힘들고 걸리면은 자기는 안 되니까 뭐 그런 여정을 가린 영화예요. 되게 슬퍼요. 이런 영화가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네, 진짜 슬퍼요. 그리고 단순히 이 여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를 시작해가지고 제목이 서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란 여성들을 되게 이렇게 원처럼 이어서 보여줘요. 마지막에는 그 신생아까지 가는 신생아로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간 여자까지 그려주는구나. 잘 공간을 해서 한번 스쳐가면은 이 여자 여기를 바꾸고 또 스쳐가면서 이 여자 여기를 바뀌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란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 보면 재밌을 거예요.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녹음은 여기서. 네. 또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없으시죠? 네. 문카페를 네. 찾아주시고 네. 페미니즘 모임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든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 기사님이요?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재밌었고, 그 장면마다 다들 해석하는 게 다르고, 또 남다른 의미 부여를 한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오늘은 약간 어색한 것도 있고, 웃음이 많이 없었어요. 저 약간 100분 토론하는 줄 알았어요. 100분씩. 좀 아쉬웠었는데, 네. 다음에 녹음을 하면은 그런 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시사이 좀 진지충? 토론하듯이 아니, 것 같아요.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아니, 무슨, 진짜. 보고서 썼죠. 네, 보고서 써왔어요. 네. 네. 다음부터는, 네, 네. 저희 초대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다음 재미없다고 달에 안 하시죠? 죄송해요. 이런 영화, 이런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네. 네. 다음엔 더 탄탄한 콘텐츠를 가져올게요. 다음 달에 한번 보죠, 그럼 다시. 네. 네. 다음엔 더 재밌게. 네, 재밌게 할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죠. 네. 나 기사님과 문 기사님과 함께 새해 다음에 또. 만나는 건가요? 네, 새해. 저희 그럼 새해 만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네, 연말 잘 보내시고. 네, 연말 잘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여성의 방을 위하여. 파이팅! 화이팅!